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25번째 이야기, 성경책과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하면 이집트 역사가 곳곳에 많이 흔적이 있죠. 이집트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노아 때부터, 노아,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아기 예수. 예, 이 굵직굵직한 역사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이죠. 이분들이 꼭 이집트에 거주했던 시기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꼭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과 이집트 역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대중매체나 세속학자들은 요셉, 성경에 기록된 요셉, 모세, 유월절, 출애굽기 이런 거를 좀 이야기들을 조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집트 조금만 부족, 유대인의 전설에 불과하고, 그리고 한 작은 민족의 역사쓸 뿐이다, 이렇게 편협하게 성경책들을 좀 보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고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점점 불고 있어서 이집트의 역사가 성경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집트학에 있어서 표준 이집트 연대기를 좀 많은 부분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성경책과 비교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다, 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새 이 표준 연대기죠. 표준 연대기하고 새롭게 주장하는 표준 연대기에는 없지만 새롭게 주장하는 분들은 람세스 2세의 시기를 350년 좀 뒤로 당겨야 되고, 그래서 21대부터 24대 왕조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합니다. 사실 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집트 역사하고 성경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작게는 몇십 년에서 몇백 년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의문점은 남았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있다, 이렇게 돼서 좀 이집트 역사를 좀 줄이고 하면 성경책하고 맞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 역사는 성경책보다 더 길어요. 성경책이 창세기를 보면 5천년 전부터 지금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 역사는 왕조 이전의 시기를 한 2천년이라고 보면 7천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집트의 초대 왕조를 제1대 1왕조라고 하면 5천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천년 전 이전에 왕조 이전의 시기가 한 2천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또 이집트의 표준 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하고 많이 틀리죠. 연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간격이, 이런 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집트 연대기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천문학적인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마네토 아시죠? 신간 마네토 때문에 혼란, 그리고 연대기 역사적인 근원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천문학적인 가정들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월식과 일식은 정확했다, 완벽하게 일치가 됐다,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면서 보면 정말 월식하고 일시가 좀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사실 월식이나 일시를 기초하는 건 천왕성 주기라고 기초를 해야 되는데, 이집트에는 그런 문서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리우스 별을 목격했던, 찬란하게 빛나는 시리우스 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 피라미드가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1도도 정도 좀 틀리고,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또
참 애매모호하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네토인데, 마네토는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이집트학의 기준을 누구를 두냐, 마네토로 많이 둡니다. 마네토, 신간 마네토. 4세기 때, BC 4세기 때 마네토가 작성해 놓은 거를 기준으로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마네토가 그 당시 상형물질을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물도 있었고 해서 그걸로 통해서 기점을 담았을 텐데, 역사서를 저서를 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네토가 작성했던 시점인데 사건들의 일어난 후에 수백 년 후인 거예요. 아니면 수천 년 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네토를 보는 관점이나 마네토가 고대 이집트를 보는 관점이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네토가 기록했던 게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단 나중에 후세에 요세푸스, 아프리카누스, 유세비우스 같은 후세의 학자들이 인용을 했던 내용들만 남아있는데, 그 인용을 했던 남아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점을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각각의 학자들이 지금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의 그 내용도 틀릴 뿐더러 주장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하다못해 마네토가 써놓은 내용들도 마네토가 써놓은 내용들을 인용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내용도 틀리고 주장하는 게 다 틀려요. 시점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집트학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집트학의 증거들은 뭐예요? 비문이나 문헌, 파피러스, 유물 같은 건데, 이게 사실 이집트학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를 제공하죠. 중요한 점을. 그렇지만 불구하고 이게 완벽한 그림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는데 불완전한 그림이 된다는 거. 연구하는 거에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주장이 틀리고 기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면 이집트하고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없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 사람들, 백인들은 자기네의 뿌리는 어디냐? 그리스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 대한 연구가 꽤 많죠. 그래서 뭐 그리스나 로마에 대한 연구가 한 100이라고 하면 99%라고 하면 이집트에 대한 연구는 1%도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리스나 로마에 대한 그 기록은 꽤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집트학은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래서 더 이집트학을 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진학자들은 이집트학을 연구할 때 바로 이 성경책, 그리고 또 아시리아 연대기, 얘를 빗대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한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하면 어디서부터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했죠? 노아랑 관련된 내용들이, 이집트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노아의 손자 중 한 명인 히브리 이름은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현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미스라임에서 유래된 미지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정말 우연인가 아닌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집트인들은 메스트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메스트라임은 누구냐? 노아의 아들을 중에서 이제 아들이 또 자식을 낳는데 에고프투스 또는 메스트라임이라고 또 낳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메스트라임이 최초로 이집트를 세운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종족들이 분산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집트 왕조가 생긴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표준 이집트 연대기에는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보다 더 이집트 역사가 더 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않나 또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방문한 건 성경책에는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 가나안 땅에서 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내려갔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파라오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아름다움에 파라오도 이집트 관리들이 놀랐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우르에서 왔어요. 우르 출신인데 우르는 뭐냐? 천문학과 산술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던 최초의 문명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수메르 문명은 글자를 발명했고 사전을 편찬했고 제국군하고 세제국군을 또 계산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르 출신인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 이집트에 왔었을 때 산술과 천문학을 전해줬던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면 아마 쿠프왕 시절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쿠프를 만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산술학과 천문학을 알려줘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피라미드가 쿠프왕 피라미드 때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일치가 합니다. 나침반처럼 정사각형이고 수평이 되고 피라미드가 피라미드가 완벽하게 정사각형이 되고 수평이 되고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쿠프왕 시절인데 그때가 아마 아브라함이 방문을 해서 바로 이 이집트 역사에서 건축혁명을 일으킨 촉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새롭게 추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왔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언제 왔을까? 이런 내용들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대 왕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셉이 12대 왕조 때 왔고요. 성경책에도 써 있는데 아마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고생을 할 것이다. 거주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써 있는데 요셉이 12대 왕조 때 왔고 그 다음에 13대 왕조 때 아마 출애굽이 발생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세소스트리스 1세 때 12대 왕조 때 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바로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 팔렸죠. 그래서 이 상인은 그 요셉을 이집트 장교 보디발한테 팔았고 나중에 시련하고 고난을 겪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2인자까지 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세소스트레스 1세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요셉한테. 특히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아주 출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한테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제2인자까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집트 기록에도 파피루스에 남겨져 있습니다. 무덤에. 요셉이 7년 동안 꿈을 해석을 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또 이제 기근이 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해독을 해서 파라오한테 알려줘서 파라오가 7년 동안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보관을 하게끔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기근 때 굶어 죽지 않고 국민들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되는데 그게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남겨져 있어요. 어디에? 그래서 무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래서 아마 요셉의 영향이 아닌가. 물론 그 무덤에는 요셉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은 적혀 있진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또 우리가 봐야 되냐? 이집트 히브리 노예라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이집트 연대기에 보면 히브리 노예에 대한 내용인 역사적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히브리 노예에 대한 건.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모세하고 관련된 내용에 19대 왕조 때 람세스 2세 때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서 억압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에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에 대한 것은. 그런데 단 12대 왕조 때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카온 12대 왕조 때 후반에 보면 셈족 노예에 대한 기술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셈족 그러니까 아시안이라고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아시안인 셈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 게 아마 12대 왕조 때 좀 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12대 왕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대 왕조 때 바로 뭐예요? 요셉이 12대 왕조 때 들어와서 세스 스트리트 1세에 도움을 주고 12대 왕조 때 계속 쭉 살았다가 결국 나중에 13대 때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들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 내용을 보면 요셉 이후에 새로운 파라오가 탄생을 하고 새로운 파라오가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많아지면서 주요직을 차지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점점 두려워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출애굽하고의 내용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죠. 모세인데 모세가 출애굽에 따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건져졌다, 이렇게 입양이 돼서 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토리는 비현실적이죠. 이집트 공주가 히브리 노예를 자녀로 입양해서 바로 파라오의 후계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연구에 의하면 모세를 12대 왕조에 배치하면 아까도 마찬가지네 요셉 이후에 12대 왕조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되지 않을까. 12대 왕조 때 보면 아메네메트 3세인데 딸은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아메네메트 4세가 아주 미스테리한 파라오인데 이게 아메네메트 4세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백네페루하고 공동 섭정을 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네메트 4세하고 아마 모세하고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형제지간이 아니었을까, 배가 다른 그런 내용이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소백네페루에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백네페루가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소백네페루가 모세를 양아들을 삼을 수 있었을까? 그런 거 추측을 해본다면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나일강이 중심이죠. 나일강에서 이제 자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이렇게 떠내려온 모세를 이렇게 건진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 그래서 12대 왕조 때 그 모세가 키워지면서 13대 왕조 때가 바로 출애굽이 바로 그 당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3대 왕조 때 보면 모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이죠. 재앙에 대한 건데 사실 이 재앙에 관련된 내용들이 파피루스에 좀 남아져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물론 이 자료가 정확한 그 재앙하고 관련된 내용인가는 저희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고 피가 도처에 있다. 아니다. 그 강 자체가 피이다. 사람이 어찌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그것을 마실 수 없다.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을 겪고 있다. 문, 기둥, 벽들은 불에 타버렸다. 이주는 고관의 아들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 곡식도 더 이상 없다.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파피루스에 써 있습니다. 13대 왕조 때의 파피루스인데, 그래서 이 땅 13대 왕조 때 모세와 관련된 출애굽기가 이때 일어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보면
그렇게 돼야지만 힉소스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힉소스가 아시다시피 중앙조 때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힉소스가 어떻게 이집트를 아무런 방해 없이 쉽게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얘기는 13대 왕조 때 결국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출애굽기가 생기면서 다 어디로 도망가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홍해 바다에 수장된다고 했죠. 아마 그 당시가 네페르호텝 1세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네페르호텝 1세의 미라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쉽게 외부에 있던 힉소스 군대가 저쪽 팔레스타인 쪽이나 그쪽에 있었던 힉소스들이 들어와서 쉽게 이집트를 통치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해요. 힉소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힉소스를 우리가 아멜렉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멜렉 쪽은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아멜렉인들이 여기 성경책에 써 있는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보면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풍부해요. 왜 힉소스 쪽을 아멜렉 쪽이라고 간주하냐면, 아멜렉은 민족은 으뜸이나 나중에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라. 애굽 소년인데 아멜렉 사람의 종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이 결국 아멜렉의 침범을 당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당시 아멜렉을 힉소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인들이 저기 힉소스가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을 지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모세의 출애굽이기 때문에 홍해로 건너가면서 13대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 홍해에 수장나면서 아멜렉들이 쉽게 이집트로 건너와서 이집트를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언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내용에 보면 요셉, 노아 요셉, 그리고 모세 히브리 노예 출애굽, 그런 여러 내용들이 이제 항상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사실 정확한 팩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믿나 안 믿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책이 하나의 그 소수민족의 역사였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가 일단은 있었다는 얘기는 이집트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시기 당시에 이집트도 계속 역사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집트 역사 연대기하고는 성경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집트 연대기를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다 보면 성경책하고 많이 맞물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지점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집트 역사에 대한 팩트는 자신스럽게 말씀드리기가 아주 쉬운 거 아니다, 어렵다. 어떤 누구도, 어떤 책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마다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스테리하고 우리가 더 흥미를 갖고 이집트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집트 역사하고 성경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한 부분 더 얘기하면, 사실 마태복음에 딱 한 글자 써 있어요. 아기 예수가 요셉하고 어딜 가요? 이집트를 건너간다. 누구를 피해서?
헤로당을 피해서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한 줄자죠. 한 글자 한 줄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집트 카이로에 가시면 아기 예수가 몇 년 동안 숨어서 살았다는 뭐 아기 예수 피난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를 또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파헤쳐지게 되는 거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성경책에 단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사실 크리스천들은 아기 예수가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 뭐 대중매체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역사는 참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테리한 것이요.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정확하게 적혀 있는 역사서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100% 믿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집트에 대한 얘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